저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형역사기록회 최혜리 회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12월로 다가가니 많은 공연과 그 다음에 연구 활동,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모처럼 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그 기회가 생겼고 또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예정했던 특강이 다른 그 특강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깜빡 잊고 다른 일정을 만드셨다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작년부터 예, 우리 그 안나경 이사님께서 이걸 꼭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이렇게 그 1년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예,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이 정말 그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안나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저희 또 무형역사기록학회라는 그 사명감이 춤 예술인들의 어떤 기록, 그 다음에 예술사상의 전수, 그 다음에 이거의 활용 이런 거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본질인 이런 점을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마침 예, 안나경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또 무용 연구인들이 무엇을 지향을 하면서 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짚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안나경 선생님과 오늘의 내용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춤 넘어 춤 김백봉 아카이브입니다. 이거는 그 김백봉 선생님의 둘째 따님이신 안나경, 옛날에 안병헌 선생님이었죠. 예, 안병헌 선생님께서 김백봉 선생님을 굉장히 옆에서 보필을 많이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춤 자료들을 정말 그 사비를 들여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2008년 정도가 저와 만나게 그죠? 예, 저는 이제 김백봉 선생님 그 생애사 구술 체력을 안나경 선생님을 통해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안나경 선생님이 얼마나 김백봉 선생님의 춤자를 많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그 집을 팔아가면서 예, 유지를 하고 있었던지를 보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춤문화자료원을 하면서 또 김천영 선생님의 어떤 춤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됐는데 마침 안나경 교수님께서 김백봉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기는 참 힘든 그 일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 그다음에 또 김백봉 춤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한국무용의 어떤 터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전수가 되고 널리 알릴 수 있나 이런 걸 하면서 좀 개인적인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강으로 들려주실 내용은 김백봉 시대의 이유를 생각한다. 그래서 김백봉 춤 아카이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관해서 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백봉 춤 아카이브의 활용에 관해서는 2019년에 김백봉 아카이브 기획전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제 뭐 공연, 전시, 그냥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알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술세계의 청량과 전승 그리고 물질적 실체를 창조해낸 김백봉의 주체적 사유와 직관에 관한 이야기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의 양력을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현재 산업법인 김백봉 춤연구회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김백봉 춤보존의 상임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신한대학교 교수님으로 활동하셨고 또 성균관대학교 경영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안나경 선생님을 모시고 예, 좋은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김배봉 춤 연구회 이사장 안나경입니다. 다시 할까요?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오랜만에 정말 찾아뵀는데 사단법인 김배봉 춤 연구회 이사장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안전을 위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이 아카이브에 관련돼서는 그냥 막연히 이론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사실은 최혜진 선생님이 저의 길잡이시고 멘토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기록학회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춤 자료원과 에서 만나 뵙게 되면서 이것이 아카이브라는 거고 아카이브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기초를 다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배봉 아카이브 현황과 특성,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활용 사례를 통해 김배봉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안 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기록학회 특강에서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만나 뵙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카이브 구축하는 거 정신이 없어서 신나게 하는 내용을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오버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김배봉 선생님과 함께 제가 살면서 직접 배우고 춤추고 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생님의 예술 세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더 늘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내용과 내용 사이에 채울 수 없는 답답함이 매우 크구나. 좀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김배봉 선생님의 춤과 예술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김배봉 아카이브의 연구와 김배봉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배봉 아카이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배봉 선생님은 무대에서 무용수로서 탁월한 무용가이자 창작력이 매우 왕성했던 안무가이십니다. 600여 편의 작품을 창작하셨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집념, 또 집중력, 투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오로지 춤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춤만 추면 사나워지는 여자라고 표현한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집중력이 컸으면.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춤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을 작품으로만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가이기에 600여 편의 그 왕성한 창작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배봉 선생님은 또한 우리 춤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실천한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양성, 전문성,
학술성의 자료적 특성을 가지는 김배봉 아카이브를 김배봉 아카이브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고 또 그 무엇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배봉 쌤의 자료는 개인 아카이브의 가치를 넘어서는 한국 공연예술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배봉 아카이브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본격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눈으로 실체로 확인해 된 그 시기가 1992년 2월입니다. 30여 년을 몸담았던 경희대학교를 정년할 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의 자택으로 옮겨 모여집니다. 연면적 한 150평 규모의 3층 건물에 정리가 안 된 채 물건들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겨우 식구들이 눕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꽉 찼는데 한참을 어떻게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그 이듬해 김배봉, 산조, 천명심수 이제 그 공연에 집중할 공간을 위해 이제 정돈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침 다큐 방송 명장명인의 이 회기동 자료 풍경이 그건 좀 시간이 지난 후지만 아주 조금 비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무용에 쓰인 소품을 모아둔 김배봉의 골방. 이곳에는 그 모든 역사가 숨쉬고 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이 들 때면 그는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소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먼지를 닦아내다 보면 그 옛날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쌀 대신 소품을 사던 그 시절, 무엇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한 이렇게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93년에 이 정동 작업, 그러니까 1차 정동 작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분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자료를 관찰하고 그 특성을 인지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아카이브 연구와 구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후 10여 회 이상의 화면이 공유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자료들을 좀 모아진 걸 상황을 제가 찍었습니다. 10여 회 이상의 이전과에 그러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임대로 있다 보니까 옮겨 다녀야 했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옮길 때마다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해야 했고 또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삿짐 센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사할 때마다 이제 폐기물을 나오는데 아마 폐기하는 돈만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럭 몇 대분을 10개, 20개 그래가지고 VIP예요. 그분들이 이제 전화만 하면 달려오실 정도로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분들도 와서 보시면서 많이 정리됐네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내용들의 세부적인 파악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든 누구든 맡겨보지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만큼 정돈이 안 돼 있고 엉뚱하고 귀한 것이 그 쓰잘데없는 그 살림집 사이에 책자 사이에 껴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뒤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세니까 재미도 붙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김백봉춤 연구회는 출판, 전시, 또 공연, 학술 연구, 교육, 그리고 방송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서 이렇게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물론 인맥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진 소극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2021년 김백봉 아카이브 저장고를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에 마련했습니다. 전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인 저장소가 이제 임대가 아닌 이제 마련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김백봉 아카이브가 공유되어지길 희망합니다. 최혜리 회장님이야 많은 기록학계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조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최혜리 선생님 그때 전시했던 모습 김백봉 선생님하고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선생님 무보 작업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근데 선생님 기록이 너무너무 많고 소중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 춤을 안무하기 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무슨 천재적인 발상도 있으셨지만 완전히 춤에 빠져서 노력만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생님한테 기록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과 날짜를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 바로 선생님 성강 작품 건물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백봉 아카이브 저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김백봉 아카이브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봉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그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료의 1차 생산자인 김백봉 선생님의 철학과 의지에 두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으고 또 보관해온 첫 번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음 무대를 위해서는 언젠가 꼭이라는 확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피난길에 딱 두 가지를 챙겨왔어요. 이런 기록을 구술체록에 남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판클하고 그다음에 아들, 우리 큰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다음 공연을 위해서 스판클을, 그러니까 지금은 흔한 스판클이 그때는 구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세계대회 이제 가서 아마 구해 오셨던 거를 그것만 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를 위해서 언젠가 꼭이라는 그 확고한 의지 때문에 모신 것만큼 그래서 저희 김백봉 춤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아카이브도 이 소중한 자료들은 많은데 정작 무용 공연을 볼 수 없다면 김백봉 아카이브는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김백봉 아카이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방향은 작품 안무의 재현과 창작 활용의 가치로서의 활용입니다. 김백봉 아카이브는 새로운 자료가 다시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활동의 장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적극적 활동의 장이 되었던 김백봉 아카이브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김백봉 아카이브 기획전 춤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죠. 근데 이 회원들의 창작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김배봉 선생님이 꼭 이번에는 순서가 돼서 해야 된다는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연락을 받은 게 2019년 2월입니다. 결정이 돼서. 잘 알고 계시지만 2019년도 공연 대관은 2018년도에 다 마감이 되죠. 그래서 공연을 이제 김배봉 선생님 창작 공연이니까 공연을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전에 미수 공연도 그렇고 춤의 아리랑도 그렇고 큰 공연을 제자들이 선생님 헌정 공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제자들 주머니 털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무 공연이라는 게 힘든다는 걸 아시니까 이런 걸 이제 이거 방송으로 남겨도 되나요? 선생님이 나 제자들 골 빼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뼈까지 아스라지는 그 힘든 거. 그리고 네가 해 이러잖아. 너 자료 했잖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료를 위해서 계획을 했지만 적은 예산 갖고 진행하기 힘들고 말씀드렸듯이 춤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전시여야 되는 게 김배봉 아카이브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우선 장소부터 섭외해서 대관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장소를 구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 평창동에 복합문화공간 수에노라는 것을 찾게 됐고 그 모든 것이 그 장소에 맞게 하나하나 설계됩니다. 3층 3개 공간으로 구분된 이 매력적인 공간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시, 개막 공연, 그다음에 학술강좌와 토론, 프로젝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무용 공연, 또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메이킹 필름을 만들고 그 과정과 또 결과물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물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는 모든 행사에서 하니까 뭐 특별할 것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2019년 김배봉 아카이브 기획전에서는 공연 관객과 전시 관람객을 마치 공개 방송의 방청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촬영을 우선으로 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아카이브 기획전이면서 동시에 아카이빙 기획전으로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창조 정신입니다. 창작자로서의 가치라는 김배봉 아카이브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그런 실체들뿐만 아니라 창조 정신의 보물창고로서의 가치에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춤을 그런데 온전히 보여줄 수 없는 별도의 무대가 없는 행사장, 또 아담한 갤러리,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메시지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감행을 해버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 바로 첫날 개목 공연으로 올려진 연극입니다. 2014년 선생님의 88세 미술을 배경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형식의 2인극입니다. 그동안의 선생님의 인터뷰 자료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해 두었던 노트를 바탕으로 써내려갔죠. 그리고 원고를 마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선생님 컨디션이 좋으실 때마다 계속 다시 엿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대본 작업을 했습니다. 진정 김배봉 선생님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보시면 숨겨놓은 것이 많아요. 사실 그 내용은 제가 글을 쓰면서 제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만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말을 통해서 다 기록, 그 자료를 마침 이번 춤의 얼굴을 하면서 선생님 인터뷰했던 잡지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쓴 내용, 책들을 다 스캔해서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의 기사, 또는 영상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어요. 진정 김배봉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예술 세계의 창작과 전승, 또 선생님이 주체적 사유와 직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김백봉 시장은 어디서 춤을 추든지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신은 춤의 천사요, 창조주의 사신이요, 무대의 여왕이옵니다. 춤은 가벼운 날개를 달고 오묘한 선율을 이끌어 올리며 황홀한 우주로 인간의 영혼을 황홀경으로 인도하옵니다. 움직이는 춤에서 움직이지 않는 춤으로, 예술로 감득하지 못하는 예술로, 도원의 선으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모습, 구원으로, 광휘로, 무념무상으로 당신은 열반의 희열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 앞에 화신하옵니다. 오 창조의 우주요. 오 창조의 우주요. 태어나 88번째 맞는 생일을 쌀미자를 써서 미술화합니다. 쌀미자 모양을 나눠보면 88이라서 그렇다고도 하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데까지 88번의 손이 가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계의 저명 인사를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포커스의 유지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미수생신을 맞으신 김백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미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제자분들께서
조금 독특한 미수잔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특별한 사은회. 선생님께서 춤이라는 씨를 뿌려서 수확한 소중한 열매들이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무용가 김백봉의 많은 부분이 제자들 덕분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분들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만남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길만을 걷는다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88년 외길 춤인생. 가끔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 그게 무엇일까요? 이 춤 말고는 하나도 또렷한 모습이 떠오르지를 않네요. 어릴 적에 이 소달구지 집단 더미에 누워서 이 푸른 하늘에 떠가는 솜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구름을 타고 멀리 날아가 보고 싶다. 어쩌면 그 하늘도 구름도 철부지 어린 내 모습도 모두 춤이 아닌가 싶고, 어느 이른 봄날에, 그날은 내가 배탈이 나서 칭얼거리니까 엄마가 나를 업고 마당에 나왔어요. 엄마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엄마 젖을 만지면서 고개를 요렇게 기울여 들판을 보고 있으면 이 봄 아지랑이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닿아요. 아,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도 춤이고. 엄마. 머리가 이렇게 허연데도 엄마 합니다. 이 엄마가 배틀을 짜고 있으면 나는 그 밑을 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아가, 엄마가 꿀물 줄게. 이리 나오렴. 나는 나갈 생각이 없지요.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엄마 얼굴에 장지문 사이로 햇살이 춤추듯이 들어와 비춰요. 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비나 오면서 어머니 사진 한 장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 작품 속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늘 함께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의 어머니, 내 창조의 우주. 흔들림 없이 무대를 지킬 수 있었던 지칠 줄 모르는 힘, 그 어떤 생명력이라고나 할까요? 창조의 우주는 바로 선생님의 모친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이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창조의 우주, 그 우주는 모친의 따뜻하고 고운 모습과 닮아서군요. 나는 어렸을 때 아주 엉뚱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였어요. 그때 내 별명이 돌레바리, 말괄량이란 뜻이죠. 예.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어린 내 생각을 뺏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마음껏 뛰어다니는 아이였죠. 선생님에게 춤이란 무엇인지, 선생님 창조적 노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선생님 춤의 흥과 멋, 아름다움, 그것은 모친의 사랑으로부터였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의 어머니, 내 창조의 우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 작품이 부채춤입니다. 부채춤은 어머니, 내 우주,
그 안에 행복을 가득 안고 안무가 이루어졌어요. 음악이 흐르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면 펴들고 있던 부채를 서서히 내리면서 발을 디뎌요. 그 첫 발은 좁은 무대 바닥이 아니라 이 우주를 밟듯이 거룩한 탄생을 표현했습니다. 우주는 모든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품는다. 부채춤은 그냥 옛부터 추어온 춤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부채춤을 창작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작품 안에는 선생님께서 표현하려고 하셨던 뚜렷한 의미와 정서가 담겨 있다라는 거. 부채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아지는데요. 부채춤은 여러 명이서 추는 춤인 줄 알았는데 동무로 초연됐다라는 것도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채춤 의상하면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의상도 그리고 부채도 약간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을 꼬박 새도 다 못할 얘기일 텐데. 부채요. 지금은 전화로 주문만 하면 배달되는 그 부채 하나를 그때는 아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힘들었지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목표를 정하면 그냥 해내고야 말았다. 제가 평양에서 첫 작품 개인 발표회 때 1947년 평양 국립극장 공연이요? 네네. 네네. 아마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채춤을 그때 구상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작품이라 이 월남에서 서울에서의 첫 개인 발표회 때는 이 부채춤에 대한 간절함과 집착이 아주 컸어요. 그 비원 앞에서 종로로 가는 길에 창덕궁 비원이요? 네네. 예. 그 종로 방향으로 쫙 그 전통 장신구 소품 파는 가게들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특히 이 궁궐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이 노점에다가 궁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팔고는 했어요. 거기서 족두리를 구입했죠. 나는 시간만 나면 이 시댁 있는 가회동에서부터 종로를 지나 청계천까지 쭉 걸으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당시 종로는 그 많은 예술가들의 창작의 메카이고 또 고향이고 그랬습니다. 그 청계천에서 레코드판을 구입하고 그 비원 옆에 한 상가에 진열된 산불부채 한 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물었죠. 얼마냐고. 또 500원인가.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세탁소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군복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군복에 있는 이도 잡고 수선도 하고 하루는 세탁소 주인이 당신 김백봉 아니요 하는 기야요. 아니야요 하고 얼른 나왔죠.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부채를 사려는데 아이고 글쎄 그게 부채 하나 값이라지 뭐야요. 나는 2개가 필요한데 참. 그런데 마침 이 큰 집에 큰 조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산후조리를 도왔더니 부채를 살 수 있는 나머지 돈이 생기게 됐지요. 와, 이거 정말 밤을 새워야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제 부채 한 쌍 구입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청계천에서 구입하신 레코드에 실린 음악으로 안무가 들어갔겠네요. 그 음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 레코드판을 앞으로 뒤로 옮겨가면서 새로 구성을 했어요. 요즘 이야기하는 디제잉 같은 거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안무가 마무리됐을 때 악사 선생님들이 제 춤을 보고 새로 연주를 해서 반주 음악을 녹음했죠. 그 녹음을 할 때는 제가 직접 추면서 그러니까 제 춤이 지휘 역할이 되지요. 이 창부 타령의 멜로디는 취하되 그 선율의 느낌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연주됩니다. 춤과 음악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처럼 이 생명의 탄생을 뜻하지요. 당시에 그 악사분들이 춤에 대한 이해가 참 깊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부채인데 그게 종이니까 자꾸 찢어져서 글쎄. 아, 그때는 전쟁 후라 이 빈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빈집에서 떨어져 나온 문짝에서 창호지를 떼다가 계속 풀로 붙여가면서 만들었지요. 그렇게 만든 부채춤이 1954년 11월 명동 시공간에서 서울에서의 첫 발표입니다. 정말 반응이 대단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리버티 뉴스의 문화영화로 제작이 돼서 총 20만 회 상영 횟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말로만 들어도 인기가 정말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항상 참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이 춤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강할수록 하늘이 도왔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평생 춤을 지켜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정말 흔들림 없이 지켜오셨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참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주도의 해외 공연이 많았는데 이 해외 공연에서도 부채춤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국인들이 그 춤은 중국에서 들어온 춤이다. 아니, 일본 춤이다 하는 게예요. 아니, 한국의 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 문화사절단으로 캄보디아 순회 공연을 할 때 그게 막내딸을 낳은 다음 해니까 1964년 캄보디아 공연입니다. 네네 이 막내딸이 제대로 젖도 떼지 않고 간 공연이어서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의상을 당이풍으로 바꾸었어요. 그 해외 공연에서의 오해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 아이를 낳은 직후니까 제 허리가 어쨌든 변화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군무는 멕시코 올림픽 때 1968년 한국 대표 민속무용단 공연이요? 네네 네네. 그때 만들었지요. 그때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의상도 부채도 많이 만들 수가 있었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 부채춤을 집단으로 추는 춤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이 작품 안에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떠올렸지요. 이 의상의 색깔을 무궁화꽃 색깔로 구성하고 또 이 꽃이 돌아가는 안무의 구도도 이 무궁화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부채에 무궁화를 그려넣어 봤더니 이게 썩 마음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연습실 창가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마당에 활짝 핀 목단꽃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게예요. 그래서 이 부채에 목단꽃을 그려 넣어 봤더니 그래서 목단꽃으로.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있어서 이 부채의 대나무 마디가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작지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이 부채 끝에다가 닥터를 달아서 이 부채를 크게 보이게 했어요. 이 부채의 크기가 커지니까 무대 위에서의 효과도 높일 수가 있었지요. 뭐 지금은 그 중국에서 대나무살을 사다가 제작을 하니까 그 털을 달 필요도 없고 또 사실 내가 원치도 않아요. 내 부채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의로 된 의상, 쪽두리, 창부 타령, 목단꽃 부채.
모두 다 부채춤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되었고 부채춤은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춤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밤을 새도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많아도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무용 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임, 동작만이 아니네요. 그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소품, 의상, 그 음악까지도 그 무용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겨나면서 이 언제부턴가 내가 말을 하면 내 제자들이 내 허리를 꾹꾹 해요. 아니, 왜죠? 내가 참견하는 걸 다들 싫어한대요. 그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의상은 이 의상을 통해서 동작이 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제와 방향이 결정될 만큼 무용 의상은 춤 동작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상도 춤의 얼굴이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는 누가 잘 추냐 못 추냐 취향대로 평가하고 누가 부채를 먼저 들었느냐 하면서 원조를 따지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그런 고민과 노력, 이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춤에는 진불안 없다. 교졸만 있을 뿐이다. 네?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안재승 선생님께서요? 춤에는 진짜 가짜란 없다. 오직 잘하고 못하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무대는 냉정하다. 무조건 잘 추어라. 남편은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냉정했어요. 나는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발표해야 했는데 내가 발표회를 앞두고 작품 구상을 못하고 있으면 당신이 그러고도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묵정동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 작품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게야. 그래서 사찰에서는 해우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글도 잘 쓰고 이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작품에 필요한 소품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음악까지도. 일사후퇴 때 그 대구 피난지에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나는 살면서 남편의 눈에서 그렇게 큰 눈물이 떨어지면서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차마 달래줄 생각도 못했지요. 항상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산 막내 아들인데 우리 부부의 대화는 늘 내일의 공연 그리고 작품 이야기뿐이었지요. 예술가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부부로 보이는데요. 유 선생님, 생방송 해보셨죠? 예. 무대 위에서도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들도 나는 늘 생방송 중 긴장, 치열함, 매일이 그런 나날들이었죠.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분주하고 나는 어지르고 이거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는 남편이 참 힘들어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무용가 김백봉을 위한 삶이었지요. 안재승 교수는 희생만 한 삶이었어요. 항상 내 선택과 기준은 내 춤밖에는 없었고 그 사람 참 외로웠을 겁니다. 그 사람 다음 생애에도
나하고 결혼해 줄까요? 정말 춤과 함께 해온 삶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춤은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나요? 아버지. 선생님 부친 덕분이군요. 내가 6살 때쯤인가 그 무용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밤늦게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이 사진 3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이 춤을 추는 사람인데 이 손잡고 노는 기생이 아니라 극장에서 춤을 추는 무용가다. 그냥 무용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훌륭하다는 아버지 말씀에 그럼 나도 무용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이 최승희 선생님의 그 사진을 구해다가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사진을. 그 당시에 사진을 어떻게 구하셨죠? 그 로도 안약이라는 약 광고 사진도 있었고 그 신문 자료들도 있었죠.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최승희 선생님 사진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 어린 나한테 무용가가 된다는 꿈은 그저 상상이 아니라 꼭 될 거라고 의지가 아주 확고했어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친께서 상당히 깨어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딸에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평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에 무용가라고 썼더니 이 선생님께서 충실히 선생님 본명이시죠? 김충자 실자. 네네 예.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제 이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매우 불량스러운 아이라고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불러다가 충실히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는 이 무용을 배우라고 저를 일본에 유학까지 보내주신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유학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내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이질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혹시라도 딸이 허영심에 들떠서 그런 것은 아닌지 시험해보고 또 지켜보시고 하신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 창호지 2장하고 붓을 주시면서 맹서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맹서서 일생 동안 무용을 할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써내려갔죠. 그 맹서서를 기름떡에 넣었다가 빼서 말려서 아버지하고 제가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문화상 후보에 올랐다가도 이 월남한 무용가라고 해서 계속 못 받다가 한참 후에나 받게 됐는데 서울시 문화상은 제12회 때 1963년에 받으셨습니다. 네. 그 상을 받기 전에는 제가 해외 공연을 갈 적마다 이 높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서줘야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신 지 10년이 지나서네요. 그러면은 그 상을 받으신 후에는 보증 없이 출국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네. 제 마음하고는 다르게 정부에서는 비로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제서야 인정해 준 것이죠. 그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자마자 아버지께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따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네,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게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 식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당시 그 유학 간 딸의 생활비 일체는 물론 편지까지도 저한테는 안 보내시고 이 최 선생님 앞으로만 보내셨어요. 이제부터 최승희 선생님이 네 부모시다.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셨지요. 어쩌다가 이 복숭아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3개를 샀어요. 네. 이게 너무 소중한 돈으로 산 거라 다른 사람하고 이게 나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몰래 방에서 한 입 깨물다가 이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얼른 이 개놓은 이불 사이로 쏙 박아두었다가 또 꺼내서 먹었다가 그랬더니 이 이불 호청에 얼룩이 생겼어요. 이 허튼 돈을 쓴 것 같아 아버지께 죄송하고 혼자 먹어 미안하고 이 도무지 무슨 맛인지. 아, 복숭아를 잘 안 드시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께 크고 많은 것을 받기만 했는데 생전에 왜 큰 잔치라도 베풀어 드릴 생각을 못 했는지.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제자들한테는 부모님 환갑잔치 때 아버지 어머니께 큰 조를 올리고 꼭 화관물을 주라고 했지요.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꼭 화관물을 추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작품에는 충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의 마을은 이 친척들이건 마을의 이웃들이건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마을이 마치 대가족처럼 서로 돕는 아주 인심 좋은 고장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감자도 쪄먹고 아낙네들은 물레를 돌리고 남자들은 가마니도 짜고 새끼도 꼬고 또 그렇게 겨우내 짠 작품들을 경연대회 출품해서 이웃 마을하고 경쟁도 하고 이 겨울밤이 깊어지면 이 언니들이 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이 체격 좋은 남자들이 이 천장에 매달아 놓은 나무를 이용해서 메밀 반죽을 눌러 국수를 만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게 평양냉면 아닙니까? 꽁꽁한 동치미를 퍼다가 거기에 국수를 말아 먹는 이북식 동치미 냉면이죠. 아, 동치미. 긴 겨울밤이었지만 고향은 아주 희망찬 시간이었어요. 사촌 언니 결혼식 잔칫날에 보았던 그 풍요로움과 행복함, 가족의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절을 하는 효심. 어릴 적 제 눈에 비춰진 고향의 풍경은 우리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그 태평성대를 표현한 작품이 화관무입니다. 아, 그런 뜻이 작품에 담겨 있었군요. 그런데 화관물을 궁중무용을 보고 만들었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궁중무용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그런 오해들이 있죠. 그게 아마 이 의상이나 이 반주 음악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그 작품을 만들 때 우리 춤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춤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부채춤은 작품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화관무는 우리 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첫 작품 개인 발표회 때는 그 이름도 화관무가 아니라 고전 형식이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서울에 와서 국제 행사 때 이 화관무라고 바꿔 부르게 됐지요. 선생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그런 고민과 노력 그리고 집중력이 부채춤이나 화관무 같은 완전한 작품을 탄생케 한 게 아닐까요? 저한테 완전한 작품이란
이 완벽한 작품은 없습니다.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공연 후에는 시행착오들을 반성하면서 계속 작품을 수정해 나갔어요. 때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제 춤을 있는 그대로만 그냥 마냥 보존하려고만 한다면 언젠가는 제 춤도 잊혀질지도 모르지요. 약간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작품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작품에 대한 내 고뇌와 이 노력의 방향이 그 시대에 따라 계속 그 방향성이 그 작품의 본질과 그 맥을 지켜가면서 주어지기를 바라지요. 그것이 단지 동작이나 구도, 구성 같은 이 외향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네. 즉 자신의 창의성을 살린 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실천하기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앞서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것보다 잘 추는가 못 추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춤이란 무엇인가요? 그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열이 대단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춤은 좋은 춤이 될 거예요. 이 춤도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의 움직임은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춤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닿으면 이 보는 분들도 그곳으로 향한 마음이 될 수가 있죠. 육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춤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공연은 저도 이 5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 이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은 이 무대가 아니라 몹시 흔들리는 배 위여야 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내 귀 밑 솜털까지 싹 스쳐 지나가고 이 바다 특유의 오존 냄새가 내 코에 닿으면 그날은 나는 진짜 심청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음악 박자를 세우면서 춤을 추고 있고 관객의 반응도 느껴지고 이 조명의 위치도 들어오고 그럼 정말 힘든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으니 그런 대로 무사히 끝내고 또 관객분들도 박수를 많이 쳐주셨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얼른 무대 뒤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춤을 제자분들이 어떻게 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스승 최승희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꿈에 그리던 최승희 선생님을 내가 만 14살쯤 진남포 공연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 객석에 제 좌석은 거의 맨 뒷자리였는데
손이 하늘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두 줄로 갈라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춤을 재현할 때 항상 그날 그 무대에서의 최 선생님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제자로서보다 제가 관객으로 보았던 그 무대에서의 최 선생님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춤을 배운 제자들보다 제 공연을 본 관객분들이 제 춤을 가장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일본 유학 시절에 어떤 수업을 저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밤을 새워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스승 최승희의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걷기 동작 연습. 물론 그 당시에는 걷기 동작이라는 용어로 딱 짚어가면서 배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작 훈련이죠. 아직 체계화된 수업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판단으로 볼 때 최 선생님께서는 매우 과학적인 동작 지도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시연하고 우리는 따라하고 그 국거리 장단을 분석해서 동작의 특성, 그 포인트를 설명하셨지요. 최승희 선생님께서는 독특하게도 그 공연 전에 기본 시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직접 징과 북으로 반주하셨는데 징하고 치면 우리는 육체를 쫙 늘려요. 모든 관절과 근육을 움직여 보여주지요. 이 공연 전에 30분이나 하는 기본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악사분들이 계셨는데 최승희 선생님께서 직접 반주를 하셨다고요? 그 박자를 짚어주는 기능과 더불어 신체의 효과, 그 신체의 수축과 늘림의 전율이 그 악기의 소리가, 그 울림이, 그 소리의 여음이, 공명이 이 육체에서의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되는 느낌이 일어나도록 반주를 해야 하는데 그 악사분들의 연주가 그 특색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 직접 무대에 나와서 시연했습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 선생님의 그 기본 동작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완전함, 즉 무용가의 신체, 무용가의 육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체를 통해 구현하는 완벽한 기법, 춤추는 몸. 최승희 선생님의 신체는 당시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춤추는 몸. 이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가르치기보다는 지금처럼 전수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대 위의 무용가로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백봉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런 수업 방식으로 아직 지도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옛날 그 묵종동 연구소 시절만 해도 걷기 기본 동작을 2년 동안 마스터해야 2년. 작품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네. 요즘은 기본 훈련을 그렇게 호되게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무용가가 다른 예술과 차별화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몸을 완벽한 악기로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춤추는 육체를, 이 춤으로 표현하는 육체를 최승희 선생님께서 이 김백봉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봄햇살도 춤추고 아지랑이도 춤추고. 김백봉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내 기억하시는 모든 것을 동사형으로, 춤으로, 리듬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춤은 김백봉 선생님의 타고난 언어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춤은 천년의 역사와 함께 민족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많은 춤들이 창작되었고 또 독특한 춤 사이를 간직하며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넋을 달래주었던 우리의 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대 예술 개념이 도입된 후 이룩한 우리의 춤이며 신무용사에서 가장 큰 주류 중의 하나인 김백봉 선생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백봉 선생님의 춤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아름다운 예술 정신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존하고 전수받아야 할 우리의 유산이 아닐까요? 당신은 춤의 천사요, 창조주의 사신이요, 무대의 여왕이옵니다. 오 창조의 우주요. 잔잔하게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김백봉 선생님도 계시고 예술원으로 계시는 여기서 얘도 카메라 안 잡히죠? 계시는 대분들이 계셔가지고 처음 해보는 건데 조심스러워서 또 영상 촬영을 해야지 해서 했고 사실은 여기 이름 마지막 안 했는데 임성호 선생님 뒤에서 진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전체 행사 이쪽 춤의 얼굴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 연극에는 이름이 안 올라가서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편집할 때 글을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기 내용만 있어서 했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사실 제가 꾸민 얘기는 없지만 제가 넣고자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김백봉 선생님 춤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고 그리고 이 편집하는 사람 그 영상 감독이 그러더라고. 편집 맡았더니 부채춤이 김백봉 선생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앞에다가 되게
부채춤을 만든 사람, 화관물 만든 사람 이렇게 넣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또 임성훈 선생님도 요즘 학교 가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김백봉 선생님 추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최승 선생님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춤과 관련해서 우리들도 선생님 춤을 추면서도 모두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월도 긴 시간 동안 강단에 쓰셨고 모이면 싸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췄다. 근데 정작 김백봉 선생님은 내 춤은 원래 이렇게 췄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쭉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춤을 어떻게 지켜가야지 되는지 고민과 이런 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모아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기본 충실이라는 거 꼭 말씀 춤추는 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콩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품의 왼쪽으로 도는 동작이 많으면 학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잘 못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는데 북거리 장단의 그 걷기 동작을 최 선생님 중요하게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었고 또 전시에서 김백봉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의상을 넣으니까 춤의 얼굴이니까 의상은 다음에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본에 그래서 들어가요. 의상도 춤의 얼굴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의상이 왜 중요한지, 춤의 완성도 이런 거 더 많은 얘기가 있었고 최 선생과 관련돼서 요즘 얘기했듯이 전수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춤의 유사성이나 느낌이 비슷하다 보니까 김백봉 선생님 작품에 대한 의심을 하는 글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어요. 근데 김백봉 선생님이 며칠 전에도 그 카메라로 얘기하다 보니까 최 선생님이 경주 같은 데 가도 불국사 이런 데 가면은 같이 가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대요. 그 이유는 그 부처의 상을 본 그 느낌을 자꾸 말씀하셔서 결국 그것을 춤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최승희 선생님이 한국적인 소재인데 단지 한복을 입었다 동작을 한국적으로 쳤다 그게 아니고 최승희 선생님을 한국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몸에서 젖어서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 젖어서 추는 게 뭐야? 그랬더니 한강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물이 흐르듯이 춤에서도 그냥 우리 거적인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 춤이야말로 진짜 우리 것을 받았다고 받아야 되는데 자꾸 외향적인 것만 흉내내는 거. 그리고 한번 따끔한 제자들한테 했어요. 이런 방석 선생 방석에 앉아서 춤은 안 추고 입으로만 학생들 가르친다고 항상 따끔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저 모아봤어요. 그게 저를 꾸짖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쓰고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재승 선생님 장면이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요. 선생님이 밥 먹는데 저보고 이제 같이 집에 있으니까 아빠가 나하고 다시 결혼할까? 딱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좀 편안하게 좋은 여자 만나서 밥 차려주는 여자와 결혼하게 가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담았어요. 그 사람 나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해 줄까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장면을 담았는데 김백봉 선생님 메신저 역할을 한 김미경 배우는 중학교 선아의 중 동창입니다.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왜 안 닮았는데 이랬는데 닮은 거다 그 친구가 이제 연극으로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는 탤런트를 알고 있지만 제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때 무료로 와서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간단하게 개막 공연이 한 20분 했는데 처음에 간 원고가 1시간 반짜리였어요. 그거를 이제 40분으로 줄이고 있는데 저보고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줬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한 번쯤은 선생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했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김백봉 선생님이 약간 평양 사투리 넘어가는 거 하면서 저하고 고민한 거는
김백봉 선생님은 흉내 그 의상도 선생님 옷 직접 입고 했어요. 그 선생님 평소에 입으시는 옷을 가져가서 했고 제가 원하는 거는 김백봉 선생님 모습을 흉내내는 것보다 배우인 김미경이 진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고, 사실은 대사가 많이 줄을 수 있던 것도 굳이 이렇게 막 쓰지 않더라도 배우가 연기하니까 손 들으면서 주어만 탁 던지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으면서 해서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신 배웠던 고 안재성 선생님께서 내년이 탄신 100주년이 됩니다. 안재성 아카이브 또한 무용학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개인 아카이브이면서 그것이 제대로 구축될 때 김백봉 아카이브 또한 온전히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백봉 선생님 숙제를 우리가 같이 덜어내 마음에 한 안 선생님 것을, 그래서 내년 2022년에 김백봉 춤 보존회를 주최로 개최될 고 안재성 선생님 탄신 100주년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김백봉 선생님의 연구는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특성에 맞는 김백봉 아카이브로 나아가는데 여러 무용학자들의 또 관심, 또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야 되나요? 네. 네, 읽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통을. 네. 그냥 다른 얘기 없는데요, 질문은? 2시 10분에 시작하, 이거는 아까 이거고. 최원주 선생님, 너무 귀한 자료, 한편의 눈물 나는 드라마 잘 봤습니다. 안나경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최원주 교수님.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기 임종원 선생님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유머 감각을 내가 넣은 부분은 그런데 얘기 계속하는 걸 했는데 그냥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 웃기지 않았나 봐요. 배우는 내 대본을 보고 나는 그거 하면서 그런데 하다가 좀 웃어줬으면 했는데 선생님 얘기가 그렇게 넘어가시거든요.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내 제자들이 옆구리 꾹꾹 찌른다는 거, 뭐 다 음악이고 의상이고 김백봉 선생님하고 작업하는 걸 이제 전문가들이 생기면서 싫어하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신무용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신무용 전공 음악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그러니까 그 부채춤 음악이 창부 태량의 멜로디는 취하되 느낌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근데 그러니까 타령이 아닌데 타령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선생님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느낌하고 달라요. 근데 옛날 음악은 또 너무 소리가 안 좋고 저 아쉬움이. 그래서 지금 제가 김백봉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무용과 전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무용 전공하면서 한 사람당 악기 부전공으로 다 해서 우리가 딴 사람이 임종원 선생님이 공연하면 다른 사람이 악기 전공을 우리가 가지고 또 내가 공연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도 전공을 좀 하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만 키운 게 아니라 뭐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글을 구성해 봤습니다. 많은 김백봉 선생님을 알리는데 마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게 다 보고 정말 훌륭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보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풀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칠순이의 그냥 잠깐 마이크 좀 다른 분들도. 네. 마이크가 거기까지 안 갈 텐데. 네. 손에 안 들리죠? 네네네. 김백봉 선생님의 김백봉 선생님 칠순이 선생님이 수제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알고 있고 또 칠순이 선생님이 그 전수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독자성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신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신무용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춤의 유사성이라고 하시고 세순이의 전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작품을 받을 때 어떻게 이제 동작만 얘기하는데 최승희 선생님이 추신 작품을
제자가 점수받아서 하는 형태는 그 당시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다른 논문 서현 선생님 쓴 서평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 축제도 최승희 선생님 작품을 추는 방식이랑 김대봉 선생님 추는 방식이 좀 호흡이랑 많이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았는데 비슷하게 추어지니까 추어놓은 사람이 이렇게 추니까. 그러니까 저 이거 예를 들어서 제 욕심인데 다양하게 요즘 많이 춤을 추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옛날에 이론상으로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의 그 춤의 특이성, 차이점, 또 그것의 다양함이 이제 우리 춤에 가지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이 양쪽을 추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유사해진 느낌이 드는 것처럼 최승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런 춤을 정선은 했지만 형식은 이제 현대적. 그래서 김대봉 선생님 제1회 발표할 때 그 화관물을 고전 형식이라고 한 거는 선생님이 아는 내 작품은 이제 선생님과 차별화되는 내 작품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 춤을 보고 현대양식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많이 봤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직접 요번에 할 때 부채춤은 그 춤에 대해서 신경 썼다면 화관문은 우리 춤은 어디에서 왔느냐 집중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우리 것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료를 보시면 이게 기업, 무용청 가서 봤던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어요. 사촌 언니 결혼식 장면이라든가 우리 것은 우리 춤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목을 보전 형식이라고 한 건데 김대봉 선생님 작품을 보면 특이한 게 부채춤, 장구춤 이런 게 보면은 제목에 들고 있는 소품을 쓰는데 선생님 춤은 그게 소품이 아니라 춤의 주제예요. 제목을 그렇게 해놓을 때.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화관문은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The Ancients Style 그 춤 같지 않더라고 빨리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 선생님이 좀 이틀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인생이 멈추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외국 그거였어요. 그래서 안생 화관을 쓰고 치니 화관으로 하셔 이렇게 돼가지고 화관으로가 됐는데 네, 김백봉 선생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삼의 회장이 수연이라고 불러서 공연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대중화되다 보니 했어요.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되게 많고요.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제자이기 때문에 있지만 동작에서 유사성은 제가 봐서는 춤은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백봉 선생님한테 배워서 최승희 선생님을 추다 보니까 최 선생님하고 하고 또 영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데 지금 뭐다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자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장구춤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승희 선생님 장구춤? 장구를 못 쳤는데 장구를 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승희 선생님 장구춤은 장구가 김백봉 선생님은 장구 자체가 주제예요. 춤의 시작과 끝 모든 동작이 장구를 하는데 최승희 선생님은 장구가 주제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장구를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고 동작도 그렇지만 저는 최승희 선생님 작품을 줄 때는 한 장 사진이 넘어가듯이 그렇게 줘요. 탁. 근데 김백봉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 좀 더 우리 전통의 전형성을 해서 기본을 만들고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추려고 하는데 보이긴 유사성이 있으셨나 봐요. 네. 네. 설명이 됐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600여 편 작품이 있다 그랬는데 김백봉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추는 화강호 부채춤, 보살춤, 산저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작품들을 더 알고 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모르는데 정리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저장으로. 네. 또 있습니까 질문? 네. 최혜림 선생님. 예?
저요? 네. 아, 저는 선생님 사진에도 나오고 선생님이 구술 작업을 김백봉 선생님한테 했기 때문에 정초한 제가 어려워 선생님 정초한이 뭐냐고 참여를 찾아봤는데 마지막 정리를 저보다는 네네네 질문이 최승희 선생님과 김백봉 선생님은 춤의 원리와 기반을 같이 합니다. 김백봉 선생님은 그 기반을 토대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그려가신 또 다른 독립된 춤의 형식 체계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컴 69. 뭔지 누구신가요? 69년생이시나요? 안경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69년생이 아니신데 61년생이신데 69년생이 네.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 짧은 시간인데, 안나경 선생님께서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요즘은 이제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야 무용계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또 그 아카이브의 한 형태가 아카이브 공연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해체해서 자기의 어떤 몸의 기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컨템포러리 댄스 일환으로 하는데, 사실 진작에 어떤 아카이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오늘 안나경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한테 왜 아카이브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잘 들어올 수가 있었고, 특히 외연적으로 어떤 춤을 우리가 전수하고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으며 무엇을 남기려고 했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록을 더 중시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 무용계의 또 이렇게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께서 굉장히 정말 한 20년을 넘게 김백봉 선생님의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면서 가졌던 어떤 생각, 안나경 선생님만의 또 어떤 철학, 그 다음에 어떤 자료에 대한 연구, 탐구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창작 콘텐츠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보기 드물게 정말 이렇게 우리끼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 어떤 아카이브 활용 사례의 정말 역작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또 이 연극을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김백봉 선생님이 하셨던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정말 선생님이야말로 선생님은 어머니를 선생님 춤의 어떤 창조의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김백봉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춤의 어떤 창조적 우주가 아니었는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철학, 정신, 기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정립을 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나경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 안대성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인데 정말 안대성 선생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무용사 이거를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쓰셨을까? 저는 매번 공부할 적에 안대성 선생님 책을 보긴 했는데 너무 한자가 어릴 때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건 반드시 읽고 가야 되는 어떤 정말 정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지금에 맞는 그런 형태의 책으로 다시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안재수 선생님이 또 우리 대한민국 무용의 어떤 틀을 만들 때든지 이론을 만들 때든지,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어떤 석사 과정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안재 선생님이 또 하신 그 역할은 무엇일까? 선생님의 어떤 연구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무용기록학회에서 돕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력이 있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나경 선생님께 큰 박수와 함께 격려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들어올까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접속해가지고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응도 뜨겁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그 원래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